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카갑, 대출이자, 연체 문자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걸 계속 버텨야 하나?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파산을 해야 하나?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과 사업자의 현실적인 예시를 가지고 연체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선택, 개인회생의 정확한 도금과 계산 방식, 차량이 여러 대 있을 때, 집이나 땅이 있을 때 어떻게 보는지, 가족에게 땅이나 재산을 넘기면 왜 위험한지, 법무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회생 중에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회생이 끝난 뒤 대출은 정말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인지, 여기까지 전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뉴스, 그냥 버티기, 언제부터 고민해야 하나? 먼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너무 늦게 고민합니다. 이미 연체가 수개월 쌓여있고 독촉 전화가 쏟아지고 압류해고 문자까지 온 상태에서야 이제 어떡하지 하고 검색을 시작하죠. 사실 가장 좋을 때는 이번 달부터 카드값이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막연히 버티는 것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워크아웃, 은행의 상환유예금 미조정, 개인회생 같은 제도를 정보 수준에서라도 진지하게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소득은 있고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13개월 정도인 사람들에게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 조정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고,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의 총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이자만 내고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 빚 일부를 탕감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조건 숫자로 정확히, 개인회생의 법적인 기본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금액입니다. 담보 없는 미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은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빚주택담보, 자동차 담보 등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 사업자는 사업소득, 프리랜서, 배달, 대리운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면 가능합니다. 셋째,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원금은커녕 이자 감당도 안 되는 상황,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회생 대상입니다. 변제금 계산의 진짜 구조 생계비가 소득 청산 가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매달 얼마를 내야 되느냐는 변제금 계산 방식입니다.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 가용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용소득 월평균 소득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와 필요경비 1. 여기서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1. 자녀 교육비, 추가 주거비, 질병장애로 인한 의료비 등은 추가 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에 꼭 들어가는 임대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용소득 전부를 월 변제금으로 넣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회생으로 35년 동안 내게 될 총 변제금이 최소한 이 청산가치보다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 그래서 회생은 소득 기준이랑 재산 기준을 둘 다 맞춰야 인가가 나옵니다. 직장인 예시 월 300 차량 이데알부 1렌트 1.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 직장인을 가정합니다. 차량은 2대입니다. A차 할부 차량, B차 장기 렌트 차량. 1단계, 법원이 보는 생계비. 2025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가 대략 140만 원대라고 하면 1. 추가 생계비가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가용소득 300, 140, 160만 원, 이론상 260만 원 전부가 월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차량 할부금과 렌트료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출퇴근에 꼭 필요한 적당한 가격의 차량이라면 보험료, 유류비, 차량 유지비 일부를 생계비 범위 안에서 이미 쓰고 있다고 보고 따로 공제를 안 해주는 법원도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고가의 차량이고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치성 미출로 보고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심하면 차량을 정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소득, 최저생계비, 차량비 전액 이렇게 기계적으로 빼준 구조가 아니라 최저생계비는 기준대로, 차량 관련 지출은 필수냐 사치냐 대체 가능하냐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 안 되거나 케이스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급 300인 직장인은 부양가족이 없고 추가 생계비 인정이 없고 차량이 너무 고가가 아니라면
월 100만 원 안팎의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가 크면 그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예시월 50만 600 차량 3대리스 렌트 할부. 이번엔 사업자를 볼게요. 월 소득이 500에서 600 사이. 영업에 차량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차량 구성은 이렇게 가정합니다. 1대 리스, 1대 장기 렌트, 1대 할부. 사업자는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떼고 봅니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통신비, 사업용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월 평균 소득, 필요경비, 최저생계비, 가용소득 이렇게 계산합니다. 차량 3대 중에서도 실제로 영업에 필수적인 차량, 물건 운송이나 거래처 방문에 꼭 필요한 차량은 사업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반대로 굳이 이런 고가 차량까지 필요하냐 싶은 차는 사치성 소비로 보거나 한 대 정도는 정리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케이스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 차량이 정말로 업무용이라는 걸 계약서, 세금 계산서, 거래록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월 변제금이 100만 원대일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집전세자가 있을 때 vs 없을 때.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일집이 아예 없는 경우, 원룸, 월세,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경우라면 부동산 청산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변제금은 소득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전세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내 돈인지 전세대출로 채워진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이 대출이라면 실질 자산가치가 거의 없어서 청산가치에 크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세보증금에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순수 자기 자본분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니까 회생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재산이 좀 있는 만큼 그에 맞게 변제금 총액이 올라갈 뿐입니다. 3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자가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집시세담보대출, 경매비용, 추정분 이렇게 계산해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게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그 금액이 너무 크면 집을 유지하면서 회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자본이 많지 않은 실거주 1택이라면 조건부로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땅, 토지 있을 때, 없을 때. 토지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땅이 아예 없는 경우 청산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 기준에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 이 땅이 내 명의로 있는 경우 토지 시세, 면적, 세금 비용을 고려해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소유자가 누구냐입니다. 땅이 내 명의이고 내 돈으로 샀고 취득세, 재산세도 내가 내왔다면 법원은 당연히 내 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는 아버지 돈으로 사고 계속 아버지가 세금 내는데 명의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명의 신탁. 이럴 땐 회생 전에 아버지 명의로 되돌려 놓는 게 아니라 회생 신청서에 실질 소유자는 아버지고 나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명의 신탁 해명서와 자금 출처 자료를 내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이 실질 소유자 아버지로 보고 청산가치에서 빼줄 여지가 생깁니다. 회생 직전에 가족에게 넘기면 왜 위험한가? 증여, 매매, 명 이전 전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회생을 앞두고 땅을 아버지 명의로 돌리고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차량을 가족 명의로 바꿔버리는 행동은 거의 100% 재산 은닉 의심을 부릅니다. 형식이 어떻든 증여든 매매든 싸게 팔았든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왜 하필 회생 직전에 가족 쪽으로 재산을 옮겼지? 채권자들한테 줄 재산을 빼돌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증여로 옮겼다면 사행위로 보고 가족 간 매매라면 가격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따져보고 이 과정이 부자연스러우면 인가 전에 기각되거나 사후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옮긴 후에 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은 이전 전 기준 가액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넣어버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옮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실질 소유자를 설명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직장인 및 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서류가 꽤 많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서, 예금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 내역, 차량 등록원부, 리스렌탈부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전세대출 담보대출 관련 서류,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원 천징수 영수증,
최근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카드 매출표 OS 내역 등 이 서류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재산이 무엇인지,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차량 부동산이 어떤 구조인지를 법원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회생의 출발점입니다. 법무사를 써야 할까? 비용은 이론상으로는 개인 회생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류 양이 많고 생계비 필요 경비를 어디까지 주장할지, 차량 부동산 땅을 어떤 논리로 설명할지, 보정명령법원이 더 설명하라고 하는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합니다. 수임료 기준을 보면 단순한 케이스의 법무사 수임료는 대략 150만 원, 250만 원대, 복잡한 사업자 재산 보유 케이스나 변호사 사무실은 300만 원 이상도 흔합니다. 여기에 법원 인지송달료, 우편 발송비 등을 합쳐서 대략 30만 50만 원 정도의 부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회생을 많이 해본 곳인지, 내 상황 직장인 사업자 재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설명해주는지, 생계비 필요 경비 청산 가치를 어떻게 잡을지 논리 있게 말해주는지,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회생 중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회생 인가 받고 나서 매달 돈을 내다가 어느 달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변제금을 계속 못 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낸 돈은 일부 배당되고 끝나지만 나머지 빚은 다시 그대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몇 달 연속 미납, 여러 번 누적 미납이 있으면 법원이 폐지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사유가 명확한 경우,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병원 입원, 일시적인 소득 공백 등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 기간을 늘거나 월 변제금을 조금 낮추거나 이런 조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못 내는 상황이 생겼을 때 조용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유를 모아서 법원에 빨리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생이 끝난 뒤 대출은 정말 나올까? 개인 회생을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정보에 회생 완료 이력이 남습니다. 즉시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을 막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은행 신용대출은 한동안 굉장히 까다롭고, 대신 담보가 있는 대출,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 할부, 일부 카드사의 체크카드, 서민금융기관의 상품 등은 회생 종료 후 12년 연체 없이 거래를 유지하면 조금씩 길이 열리는 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은행 A는 거절, 은행 B는 승인,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갈립니다. 정리하자면 회생했다고 평생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소 23년 정도는 신용관리소득 증빙을 꾸준히 하면서 천천히 회복해 나가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은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 이야기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변제할 능력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전부 갚는 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개인 파산은 소득 자체가 거의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서 변제할 가용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재산도 거의 없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대신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일정 기간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거나 해외여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자는 영업에 제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예 없다, 파산 쪽이 더 현실적이고, 소득은 있지만 빚이 과도하다, 회생 쪽이 더 유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둘 중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가족, 건강 상태, 앞으로의 계획을 전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연체가 시작되기 전부터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변제금 계산, 직장인과 사업자의 차량 부동산 땅 처리 방식,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 생길 위험, 법무사 비용, 회생 중 미납 시 대처, 회생 후 대출과 신용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까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신고하고
제도 안에서 정면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결국 가장 빨리 끝나는 길이다. 각자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기초로 삼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